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이야기로요. 요즘 미국 증시에서 놀라운 속도로 규모를 키우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엔비디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걸까요? 일단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삼각형 형태로 된 커다란 유리지붕으로 덮인 빌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선 두 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름도 하나가 엔데버, 또 다른 게 보이저입니다. 둘 다 SF 드라마인 스타트rek에 나오는 우주 함선 이름이에요. 스타트rek에 또 종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벌칸족 스팍, 리브 롱 앤 프로스퍼. 엔비디아 직원들은요 스스로를 엔비디안이라고 또 부른대요. 굿모닝 엔비디안. 근데 회사에서 이런 소속감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운영체제도 만들고,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자바가 있거든요. 자바라는 언어도 개발하고 또 컴퓨터까지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커티스 프림하고 크리스 말라초프스키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그래픽을 생성하는 칩을 개발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그래픽카드인 셈이죠. 협력사로 LSI 로직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당시 LSI 로직의 그 엔지니어로 젠슨 황이 배정돼서 같이 3명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젠슨 황 누군지 다 아시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3명이 회사를 나오기로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주 커다란 그란데 사이즈 커피 몇 잔 시켜놓고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뭐 어떻게 앞으로 회사를 만들 거네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걸로 보이는 게임 시장, 그 중에서도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 투자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무실도 없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인장 눈치 봐가면서 회의도 해오고 그랬던 기획한 회사가 이제는 우주선 같은 본사 빌딩에 뉴욕 증시 시총 3위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 보이저와 엔데버, 그런 성장이 앞으로 미래도 쭉 펼쳐질 거다. 야, 우린 뻗어갈 일만 남았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엔데버와 보이저 유리창을 보시면요 삼각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해요. 도대체 왜 삼각형일까? 엔비디아 마크가 삼각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3D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3D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폴리곤이라고 해서 삼각형을 여러 개 이어서 3D로 사물을 표현합니다. 삼각형을 여러 개 연결하면 뭐 다양한 다면체 모양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N면체, N각형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곤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폴리곤이 수십 개였지만 지금은 한 화면에 폴리곤이 막 수만 개, 5만 개 이렇게 달해요. 이걸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1995년 NB1이라는 카드예요. 이게 3D 그래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도 처리합니다. 완전한 멀티미디어 카드였어요. PC용으로 이런 제품이 나온 건 요 NB1이 최초였거든요. 마치 그 스위스 군용칼 아시죠? 이것처럼 여러 기능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출시합니다. 무려 25만 개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안 팔려서 환불된 게 24만 9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겨우 1,000개 팔렸다는 겁니다. 일단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이 NB1이. 그리고 당시에는 뭐 그 당시 컴퓨터 하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성능이 월등한 사운드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운드 블라스터. 다들 게임하는 사람들은 사운드 블라스터 쓰거든요. 이런 듣보잡 제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NB1을 외면을 했죠. 근데 이 제품이 좀 특이했던 게 아까 엔비디아의 그 빌딩 이름 엔데버와 보이저가 아까 그 지붕이 몇 각형이라고 했죠 제가? 삼각형이죠. 근데 이 NB1은요 삼각형 폴리곤을 쓴 게 아니라 사각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초창기 3D 게임 중에 다들 삼각형으로 렌더링을 했는데 사각형으로 렌더링을 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일본의 세가 세턴입니다. 세가 세턴의 버추어 파이터, 다들 재연배 되신 분 다들 아실 겁니다. 버추어 파이터나 당시 세가 세턴으로 나왔던 그 툼레이더 같은 게임을 보면은 3D 그래픽이 네모네모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세가 세턴의 다음 버전에 NB2라는 두 번째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NB1도 사각형 폴리곤이었죠. 그리고 NB2도 NB1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각형 폴리곤으로 만듭니다. 세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는 일종의 동아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놈의 사각형 때문에 엔비디아가 바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1995년에 뭐가 나왔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 그동안까지는 PC용 OS가요 시커먼 화면에 명령어를 쳐서 입력하는 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 윈도우로 바뀌게 된 거죠. 게임들도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만든 이 MS가 야 이제 앞으로 윈도우에서는 3D 게임의 그래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다이렉트 3D를 제공할 거야. 그래픽 카드 회사들도 이 다이렉트 3D에 맞춰서 제작을 하면 월등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다들 환호를 했죠. 당시 엔비디아만 그래픽 카드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근데 다이렉트 3D는 삼각형 폴리곤만 지원할 거야. 와, 망했죠. 엔비디아는 그동안 사각형 폴리곤을 지원하는 MB1과 MB2를 만들었는데 젠슨 황은 정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 3D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이 삼각형 폴리곤을 안 지원하는 회사는 유일하게 엔비디아 뿐이었거든요. 야, 큰일이죠. 거기다가 이미 지금 세가하고 이제 MB2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야, 근데 이거 MB2 개발 중인데 MB2까지 사각형으로 했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야, 세가 세턴이 지금 우리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구나. 야,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결국 세가하고 손절을 합니다. 세가로부터 자금 지원도 못 받게 됐어요. MB2는 폐기했죠. 그 전에 만들었던 MB1은 겨우 1000개 팔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직원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다 털어서 삼각형 폴리곤을 지원하는 새 장치를 만듭니다. 바로 리바 128이라는 카드인데, 야, 이게 다행히 대박을 냈어요.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겨우 기사회생합니다. 이때부터 젠슨 황이요, 직원 프리젠테이션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회사는 30일 후에 사업을 접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0일 뒤에 폐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절박하게 일하자는 거죠. 이 문구는요, 지금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회사 모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이상합니다. 망할 뻔한 스타트업이 2번이나 실패했어요. MB1 망했죠? MB2도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리바 128을 성공시켰던 이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돈도 없는 회사가 말이죠. 이유가 첫 번째가요, 바로 반도체 생산 공장, 바로 팹이라고 하죠. 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가 공장이 있었어요. 생산 공장. 인텔, AMD.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도 하는데 동시에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단 반도체 웨이퍼 동그란 거 구입해야 되죠. 그리고 이 웨이퍼에 조그만 회로를 그려넣는 노광기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잖아요. 먼지 없는 반도체 클린룸이 필요하죠. 하나하나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전기 요금이 있어야 되죠. 용수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픽 칩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이 칩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이 바로 파운드리였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가 설계만 해서 건네주면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공장이에요. 대만의 TSMC가 그렇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개척하면서 팹이 없는 반도체 설계 회사, 돈이 없는 반도체 회사, 예를 들어 오늘 했던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팹리스들이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IT가 번창하기 시작하죠. 번뜩이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인재가 전부 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팹리스 바람을 타고 TSMC가 잘 되는 걸 보니까 기존 반도체 공장들도 위탁 생산에 또 나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MB1과 리바 128은 ST 일렉트로닉스라는 반도체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한테 맡겨서 칩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엔비디아는요, 199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이거죠. 심지어 1990년대에도요, 야, 진짜 남자라면 팹 하나 있어야지, 팹 없으면 진짜 반도체 회사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회사가, 정신 나가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AMD였어요. 당시 AMD 창업자였던 제리 샌더스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샌더스가 물러난 다음에는요, 이 AMD도 결국 팹을 팝니다. AMD가 그동안에는 CPU도 설계하고 CPU도 생산하고 GPU도 설계하고 GPU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CPU와 GPU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로 완전히 바뀐 거죠. 겨우겨우 엔비디아도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가죠. 하지만 3DFX의 부두 그래픽 카드에 밀려서 계속 만년 2인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의 역작 지포스 256이 1999년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픽 카드는 CPU를 조금 거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적을 막 쓰러뜨리죠. 그러면은 좌표도 막 바뀌게 되고요,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도 달라지고 픽셀의 밝기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런 계산들, 이 연산을 전부 다 그동안에 CPU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포스 256부터는요,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연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포스 256부터는요,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프로세싱 유닛. 야, 나도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GPU는요, CPU의 연산을 대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CPU보다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었습니다. CPU는요, 하나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 다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 연산까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GPU는요, CPU처럼 그런 복잡한 연산은 잘 하지 못해도 덧셈이나 곱셈 같은 아주 쉬운 연산, 정확히 말하면 행렬의 곱셈인데요, 단순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요, 코어가 뭐 듀얼 코어 뭐 4개, 8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코어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다? 단순한 행렬 곱 연산을 수백 수천 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병렬 처리한다고 하죠. 예컨대 게임에서 그래픽을 화면에 쏴요. 근데 CPU는 하나씩 쏩니다. 뻥뻥뻥. 그런데 GPU는요, 이만한 애들이 여러 번 동시에 팍 갖다 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13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어요. 이 비트코인 역시 수학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굴하는 그 계산, 수학 계산에 그래픽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엔비디아나 ATI의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수학 계산에 이 병렬 연산에 강한 GPU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이 나오니까 다른 경쟁사 제품들이 아주 죽을 써요. 그동안 세계 1인자였던 부두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3DFX도 엔비디아한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또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또 1등을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자만해지고, 이 3DFX하고 합병하고 나서 첫 GPU를 엔비디아가 2003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포스 FX 5800. 야, 근데 이게 잘 만들 줄 알았는데 소음하고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커피콩 가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드르륵 하면서 커피콩 가는, 거기에다가 G포스를 붙여요. G포스 FX 5800을 붙여서 야, 이거 그래픽 카드 GPU가 아니라 이거 커피콩 머신이야 하면서 막 드르륵 거리는 영상도 찍고요. 윙 헤어드라이기에 G포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GPU가 아니라 헤어드라이기야 막 이러고요. G포스에다가 고기를 넣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야, 이거 불판이야 뭐 이런 거지. 이게 아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그 AP 엑시노스가 발열 때문에 한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근데 그런 거 제품 문제되는 제품 만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책임자 자르고 대충 무마하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인데, 야, 이 엔비디아의 방식이 좀 놀라워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직원들 모아두고. 그리고 책임자를 안 잘라요. 문제를 더 연구해서 이걸 해결하게끔 만듭니다. 사실 다들 그러잖아요.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이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거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잘리고 나면 야, 그 실패 이유를 제대로 알고 다음 제품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데시벨 딜레마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영상도 하나 만듭니다. 지포스 5800의 그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그래픽 카드, 우리가 만든 이 지포스 5800이 야, 알고 보니까 그래픽 카드계 할리 데이비슨이야. 장난 아니야. 이게 뭐냐? 야, 이 소리가 할리 데이비슨처럼 시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조적인 영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비판들을, 고객들의 비판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비공식 모토가 뭐다? 야, 우리 망하기 30일 남은 회사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겠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게 모토잖아요. 그런 문화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겁니다. 고객의 불만 수용하고 새로운 제품에 반영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엔비디아 주식을 안 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너무 길었죠?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로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만 개발했다면 지금의 자리까지는 못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2탄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을 출시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동안 3D 게임에서는요,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 이 좌표의 변화, 그리고 픽셀의 밝기, 이런 것들은 계속 CPU가 계산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포스 256이 처음으로 이런 단순 연산, 행렬의 곱셈이라고 했죠. 이 단순 연산을 맡아 처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어마어마한 컴퓨터 게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아닙니다. 뭐 다 엄청난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엄청난 게임 바로 퀘이크3입니다. 퀘이크3 잘 모르실 겁니다. 서든어택 같은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당시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했던 대학원생 중에 이안 버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게임 광이었어요. 근데 이 퀘이크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서든어택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잖아요. 그래픽이 버벅대면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이안 버기 엔비디아의 새로 나온 지포스 GPU 32개를 연결을 해서 이 퀘이크를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야, 이 지포스 32개가 수행하는 이 놀라운 연산력?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은 게임만 GPU의 연산력을 활용을 하는데, 야, 게임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GPU의 병렬 연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퀘이크 덕후가 미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기획국 다르파라고 하죠. 이 다르파의 지원을 받아서 GPU의 병렬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당시의 다르파, 지금의 인터넷을 처음 만든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다르파가 반도체나 자율주행 이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안 버기 엔비디아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발표한 게 바로 쿠다라는 거였어요. 쿠다는요, 게임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CPU가 아니라 이 GPU의 병렬 연산 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C 같은 기존 언어를 활용하긴 하는데 CPU가 아닌, 중앙처리 장치가 아닌 GPU의 명령어 세트를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정도만 알면 누구나 GPU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겁니다. 근데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요, 오로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갑니다. 병렬 연산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쿠다를 사용하고, 그러면 컴퓨터 GPU도 뭘 써요?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엔비디아 GPU를 AI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알고리즘 잠깐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른 목골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예스면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따라가고 노면 옆으로 가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 규칙이 사실 처음 나온 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19세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에 와서도 이 AI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7년 뭐가 나왔습니까? 제 나이와 비슷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아주 가뿐하게 꺾었습니다. 딥블루는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어요. 만약에 퀸을 저 사람이 이 자리로 옮기면, if죠, if. 그러면 then 비숍을 난 다른 자리로 옮긴다. 이렇게 if 된 규칙이 쓰였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 가능성 있는 경우의 수를 이 딥블루가 초당 2억 번 계산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당연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CPU가 계산을 하는 거죠. if then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이런 AI, 이게 당시까지 2000년대까지 쭉 AI의 주류였습니다. 반면에 일일이 규칙을 다 적어주지 않아도 인간의 신경망하고 비슷하게 AI를 프로그래밍을 하면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AI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합성 곱이라는 이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면 굳이 일일이 규칙을 코딩해서 넣지 않더라도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AI 연구의 주류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로 챗 GPT인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딥러닝을 거의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AI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로 여겨졌었습니다. 야,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당시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걸 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 120만 장의 이미지를 1000여 개의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분류해 놓는 거예요. 꽃 그림, 뭐 강아지 그림, 무슨 그림 해가지고요. 1회 대회가 2010년에 열렸는데 1회 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정확도가 72%, 72점이었습니다. 2회 대회 우승팀의 정확도가 74%였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3회 대회인 2012년에 이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84.7%, 거의 85%의 정확도로 우승을 합니다. 이 제프리 힌튼과 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 그리고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이 셋이 만든 딥러닝 방식의 AI 알렉스넷이 기존의 ifden보다 정확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AI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팀의 알렉스넷이 우승하자마자 그제서야 빅테크들이 딥러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프리 힌튼 팀은요, 대회
대회 우승 직후에 중국의 바이두, 미국의 구글, 영국의 딥마인드,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구글에 합류를 했죠. 근데 이 알렉스넷은요, 이 제프리 힌튼 팀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쿠다를 활용해서 알렉스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 지포스 GTX 580 GPU를 2개를 설치해서 이 알렉스넷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합성곱,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GPU가 행렬의 곱셈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GPU 코어도 수천 개에 달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 GPU를 이용하면 빠를 수밖에 없죠. 당시 시장에는 크게 2개 브랜드가 GPU가 있습니다. AMD가 인수한 ATI의 GPU,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죠,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이 연구진들이 왜 엔비디아의 GPU를 썼겠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만 있으면 이 GPU를 연산장치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이제 다들 뭘 사려고 하겠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겠죠.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처음에 영국의 딥마인드가 있다가 이제 구글에 인수되죠.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또 만들었어요. 이 알파고를 만들 때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GPU 176개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이후에는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을 합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제프리 힌튼과 같이 구글에 갔던 일리아 수치케버는요, 나중에 샘 알트먼과 오픈 AI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인 GPT와 이를 이용한 챗봇인 챗 GPT를 만들죠. 여튼 이렇게 오픈 AI가 GPT를 학습시키는 데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A100이 1만 개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렉스넷은 GPU 몇 개? 단 2개. 그 다음부터 계속 AI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지금 뭐 새롭게 나온 GPT-4를 학습시키는데 사용된 게 뭐죠?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 이 H100이 1만 개 사용이 돼서 GPT-4가 만들어졌죠. 곧 H100보다 2배 빠른 H200이 나옵니다. 지금 생성형 AI 훈련용으로 쓰이는 A100과 H100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싹 쓸어가서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도요, AI가 본격화한 이상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가 앞으로 쭉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정말로요, 엔비디아의 앞길은 꽂기만 있을까요? 이건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3탄! 엔비디아의 한계, 약점, 그리고 이 약점을 노리는 경쟁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는요, 전설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 누군가요? 인텔의 공동 창업자예요. 이 고든 무어가 인텔이 만들어지기 전인 3년 전 1965년에 일렉트로닉스 매거진에 이런 글을 발표합니다. 칩 하나에 부품 우겨넣기. 당시 무어가 자신이 만든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서 개발한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을 분석한 거예요. 반도체는요, 트랜지스터라는 소자, 그러니까 그 전기 신호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스위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우리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의 그 칩 하나에 들어가는 이 트랜지스터의 수가 1962년에는 8개였어. 근데 1년 뒤인 1963년에는 16개가 됐네? 64년에는 30개가 됐어. 65년에는 60개까지 됐어. 야, 이렇게 보니까 1년에 2배씩 집적도가 증가하네? 그러면서 반도체 성능이 2배가 돼. 야,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뒤인 1975년에는 트랜지스터 수가 65,000개가 될 거야.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이후에 이 고든 무어가 인텔을 만들고 나서 이 인텔이 만들어내는 칩을 봤더니만, 야, 정작 1975년이 됐어요. 이때 인텔이 만든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가 65,0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64,000개였어요. 그래서 고든 무어가 이걸 좀 더 수정합니다. 야,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2배는 아니고 2년에 2배씩 증가해. 이렇게 수정을 내놨죠. 근데 이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경험으로부터 나온 귀납적으로 얻어진 지식, 바로 경험칙이죠. 근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경험칙을 법칙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칙에 맞춰서 반도체 집적도가 2배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맞춰서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반도체는요, 선폭, 반도체 트랜지스터 선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집적도를 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넓이가 100 정도 되는 반도체가 있다고, 정사각형 반도체가 있다고 해봐요. 가로가 10, 세로가 10이겠죠. 이 반도체 안에 넣었던 트랜지스터 수가 수백 개였다고 칩시다. 무어의 법칙대로 이 집적도가 2배가 되려면 넓이 100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를 다음번에 개발할 때는 넓이가 50인 반도체 안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넓이가 50인 정사각형이 되려면 한 변의 길이가 대략 77에 49니까 7 정도가 되겠죠. 길이만 보면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이었다가 7로 줄어요. 그러면 선폭도 줄겠죠. 무슨 계산이 나오냐?
기존 선폭에서 대략 70%만 줄이면 집적도가 2배가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 목표는 뭐다? 선폭을 70%씩 줄이는 거다. 이런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요, 선폭이 90나노, 65나노, 45나노, 3나노, 2나노, 1.4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게 지금 무어의 법칙을 따른 거예요. 지금 TSMC나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 수준에 있고요. 인텔은 야, 우리는 1.4나노가 목표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10나노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선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10나노에서 7나노로 간다면 지금 3나노를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선폭 줄이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줄입니다. 조금만. 3나노까지 못해요. 조금만 줄이고 대신에 다른 부분을 더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니까 야, 모두 합쳐가지고 3나노를 줄인 것과 비슷한 성능을 내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실제로 7나노로 만든 건 아니지만 7나노로 부를게. 비슷한 성능이잖아?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무어의 법칙이 초미세 공정의 한계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들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고 하는데 오직 인텔만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죠. 모바일 시대가 됐는데 모바일에서는 미세공정 집적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전력이에요. 근데 인텔이 무어의 법칙을 맞추는 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CPU의 집적도를 높이는 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저전력이 중요한 모바일 AP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텔이 무어의 법칙만 쫓고 있던 2002년에 삼성전자가 황의 법칙을 내놓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이 글로벌 반도체 학회에서 기조연설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정보 단위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음악이 될 거고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이 중요하게 되지 않겠냐. 자, 이제 메모리가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2000년에 512메가, 2001년에 1기가, 2002년에 2기가로 늘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1년이 지날 때마다 용량이 2배씩 늘죠. 그러니까 황창규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쭉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매년 2배씩 늘어날 거다. 이게 황의 법칙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실제로 황의 법칙을 따라서 2003년이죠. 4기가. 2004년이면 몇 기가? 8기가. 2007년에 64기가를 내놓습니다. 2배씩 늘어났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역시 미세공정의 한계로 이게 쭉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삼성이 1년에 2배씩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 황해 법칙을 포기하고요. 2D 평면에서는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세공정의 한계가 있어서 더 용량을 늘릴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절치부심 새로 개발해낸 게 쌓는 방식입니다. 이 낸드를 2D는 안 되니까 위로 쌓는 3D 낸드를 개발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핸드폰에 넣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3D 낸드입니다. 최대 지금 1테라 정도 되지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2008년 당시에 이 미세공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황해 법칙 목표를 맞추려 했었다가는 오히려 지금의 이 3D 낸드 개발이 더 늦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주도권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겠죠. 매번 잘 나가는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GPU 1위 업체 엔비디아도요, 법칙을 내놨어요. 이번에도 황해 법칙입니다.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이 아니라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2018년에 내놓은 법칙이에요. AI를 작동시키는 실리콘 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 이상 향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세공정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 그리고 칩과 칩 사이의 통신 성능의 발달, 이런 여러 다양한 기술이 다 결합해서 이 AI를 구동시키는 칩의 성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공정 기술이 더딜지라도 다른 여러 기술을 다 활용해 조합하면 AI 반도체 칩의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4 다들 좀 보셨나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를 내놨습니다. B200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GPU와 CPU가 연결된 슈퍼칩 그레이스 블랙엘 200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블랙엘 GPU는요,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됐고요. 미세공정이죠. 4나노. 기존에는 하나의 다이로 GPU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웨이퍼에 다이 2개를 붙여서 GPU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를 2개 붙여서 만든 이 블랙엘 GPU 바로 옆에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불러들이는 그 HBM을 우리 8개를 붙여서 하나의 반도체로 패키징, 포장을 했어요. 속도를 훨씬 빠르게 높인 거죠. 그리고 슈퍼칩 그레이스 블랙엘 200은요, 블랙엘 GPU 2개와 그레이스 CPU 1개를 같이 붙여서 만든 기판이에요. 이 CPU와 GPU가 잘 통신하도록 엔비디아의 NVLink라는 기술이 쓰였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CPU 설계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국 ARM의 IP, 그러니까 이 CPU의 설계 도면, 이걸 활용을 해서
그레이스 CPU를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GTC 2024에서 공개됐던 여러 기술들을 다 모아서 AI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이 컴퓨팅 성능을 높인다. 이게 바로 황희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 엔비디아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엔비디아의 경쟁자인 AMD하고 인텔이 더 앞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예컨대요, 요즘 SK하이닉스의 이 고대품 메모리 HBM이 굉장히 핫하죠. 다들 관심 많은데요. 이 HBM이란 메모리 제품이 처음 탄생한 것도요, AMD가 기존 GDDR D램보다 정보를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D램이 필요한데 이걸 누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 볼까 하다가 SK하이닉스를 골랐고, SK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개발한 게 바로 HBM입니다. 또 컴퓨팅 성능을 높이려면 이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서로 호환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AMD 그리고 인텔 다 CPU, GPU를 모두 개발하거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GPU만 만드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업체에 비해서 CPU 설계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요, 2020년에 CPU 설계 역량과 모바일용 AP 설계 역량이 있는 영국 업체 암을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의 반대로 결국 엔비디아가 암 인수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주목받는 반도체가 바로 FPGA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 FPGA 반도체 1위가 자일링스인데 자일링스가 AMD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FPGA 2위 업체가 알테라예요. 알테라는 또 인텔에 인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황해 법칙에 필요한 이 CPU와 FPGA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AMD하고 인텔이 엔비디아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싸우고 있는 이 최전선에는 아직은 좀 엔비디아보다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는 경쟁자인 AMD와 인텔이 있죠. 후방에서는 또 NPU 업체들이 이 엔비디아의 약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NPU가 뭐냐? 이 GPU가 그래픽 처리와 AI 처리 등을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AI에만 특화된 반도체인 NPU가 이 GPU에서 따로 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GPU는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합니다. 다 만점이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NPU는요, 국어 정도만 만점이거나 아니면 정말 더 들어가서 국어 중에서도 문학 문제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이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GPU의 성능이 사실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업체들이 이 GPU를 쓰려면 수백, 수천,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이 전기 요금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PU만큼의 범용성은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특정 AI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AI 반도체를 좀 써서 이 NPU를 써서 전기요금 같은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AI 서비스 업체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시장을 보고 만들어진 게 바로 NPU입니다. 해당 분야만 잘 처리하는 AI 반도체 NPU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NPU의 대표적인 대가요. 그래프코어, 삼바노바, 우리나라 따지면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 같은 회사들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인퍼렌시아라는 칩을 개발했고요. 구글 역시 TPU라는 칩을 개발했거든요. 이 모두 다 NPU에 속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게는 아주 큰 방어막, 해자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엔비디아의 이 성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아주 큰 구덩이, 호수, 연못, 이게 뭐다?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입니다. AI 프로그래밍에 다들 쿠다만 쓰다 보니까 쿠다 라이브러리가 워낙 크고 또 저장된 양이 많다 보니까 다들 쿠다를 사용하고, 쿠다로 프로그래밍한 AI 프로그램들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지 AMD나 인텔의 GPU에선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AMD가 뭘 내놨냐, 쿠다 기반으로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 이 코드들을 AMD 기반 G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쉽게 옮겨올 수 있도록 포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와 유사한 플랫폼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텔도요, 원 API라고 엔비디아의 쿠다를 겨냥한 플랫폼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뉴스였죠. 인텔, 구글, 퀄컴, 그리고 삼성 이런 업체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 UXL 재단이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대항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런 뉴스도 또 나왔고요. 자, 인텔의 CEO 팻 겔싱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온 업계가 쿠다 시장을 없애고 싶어 한다 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엔비디아가 아니죠. 이번 GTC 2024를 보니까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AI 서비스 업체들한테 AI 모델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님이라는 걸 새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또 작년에는 바이오니모라고 해서 의료 분야 쪽에서 쉽게 AI를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 우리가
AI 개발에 필요한 AI 모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 거 써. 이렇게 하면 너희들 AI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우리 GPU 너희들 쉽게 싸게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는요, 푸다라는 해자에 이어서 님이라는 또 다른 해자를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엔비디아가 난놈이긴 난놈이에요. 이게 어쨌든 변화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시작할 테니까 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GPU, 하드웨어를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거든요. 야, 이렇게 보면 자, 참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AI 시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커질 것이고 AI 반도체 1위인 엔비디아가 수성하려고 할 테지만 이 커져가는 시장을 다 가져가진 못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베팅하려는 기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워낙 핫한 엔비디아는 이번 3편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